여러분, 혹시 버려진 아이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부모도 없이 태어나 차가운 고아원 바닥에서 잠들던 아이가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님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였죠. 따뜻한 엄마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첼로가 있었거든요. 그 악기를 안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추운 겨울밤 운동장에서 혼자 연주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느끼신 점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입니다. 올해 12살이에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밤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는 상상을 하곤 했죠.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할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었어요. 피아노, 첼로, 드럼, 장구, 북 이렇게 5가지였죠. 처음 악기들을 봤을 때 다른 아이들은 드럼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시끄럽고 신나게 두드릴 수 있으니까요. 피아노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을 누르면 예쁜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첼로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 첼로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크고 둥근 몸통에 긴 목을 가진 악기. 연주할 때는 악기를 꼭 안고 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포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첼로를 안아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나무였지만 제품에 딱 맞았어요. 첼로를 안고 있으니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이 이런 느낌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첼로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몇 달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첼로를 배우는 대학생 언니들이 봉사활동으로 우리 고아원에 왔어요. 언니들은 첼로로 음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활을 어떻게 잡는지, 줄을 어떻게 누르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알려준 걸 정신없이 따라했어요. 언니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배운 걸 잊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첼로를 안고 음을 내봤어요. 제 식대로 이것저것 해봤죠. 높은 낮은 빠른 리듬, 느린 리듬. 첼로는 제가 하는 대로 다 소리를 내줬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제 연주를 들으시더니 아주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니들이 다녀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첼로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언니들이 첼로 연주하는 걸 보고 다들 신기해하며 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차례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저는 첼로를 더 오래 안고 싶었어요. 더 많이 연주하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밤에 다들 자고 나면 조용히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첼로를 가져와 혼자 독차지하며 연주했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첼로를 안고 활을 그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저와 첼로만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도 저는 운동장 그네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죠. 손이 시려서 활 잡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날도 저는 추운 겨울밤 운동장 그네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손이 꽁꽁 얼어서 활을 잡기가 힘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첼로를 안고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원장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혼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보리차 한 컵과 포근한 담요를 들고 오셨어요. 추운데 오늘도 여기서 연주하고 있냐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선생님은 첼로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첼로가 제 전부였거든요. 선생님은 감기 걸리니까 조금만 더 하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마신 따뜻한 보리차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밤마다 나가서 혼자 연주하고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엔 안 된다고 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제가 연주하는 걸 창문 너머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슬프더래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연주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걸요. 엄마 아빠가 그리운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이 첼로 소리에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제 슬픔이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놔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게 있었대요. 제 연주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음만 내던 아이가 어느새 곡처럼 연주를 하더래요. 선생님은 제 재능이 너무 귀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지인분께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문 첼로 연주자셨어요. 선생님이 그분께 우리 고아원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제 연주를 들어봐 달라고요. 며칠 뒤 그분이 정말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검은색 케이스를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 첼로가 들어 있었죠. 제가 본 첼로 중에 제일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첼로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무 연주나 해보라고요. 저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눈을 감고 엄마를 생각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대로 즉흥으로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과 원장 선생님이 두 분 다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연주에는 풍부한 감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슬픔, 그리움, 외로움, 희망. 이 모든 게 소리 하나하나에 담겨 있더래요. 12살 아이의 연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 댁으로 와서 레슨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료로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 선생님한테 첼로를 배울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방에서 첼로 케이스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쓰던 첼로인데 이제 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만의 첼로가 생긴 겁니다. 공용이 아니라 오직 제 것. 저는 첼로를 받아 안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원장 선생님도 첼로 선생님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죠. 그날 밤 저는 제 첼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나무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친구였어요. 이제 밤마다 운동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제 첼로니까 언제든 연주할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첼로를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요. 그리고 조심조심 케이스에 넣어뒀어요. 이제부터 이 첼로와 함께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첼로를 받은 뒤로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첼로부터 확인했죠. 케이스를 열어보고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첼로를 꺼내서 연습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 댁에 가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활을 잡는 자세,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 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까지요. 선생님 댁에 가는 날은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는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죠. 제가 첼로를 연습하고 있으면 언니들이 지나가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굴어,
고아 주제에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어요. 언니들도 힘든 처지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첼로 케이스가 제가 놔둔 자리와 조금 달랐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첼로의 줄이 전부 끊어져 있었어요. 4개의 줄이 모두 짤막하게 잘려 있었죠. 누가 일부러 가위로 자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첼로를 안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달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첼로만 꼭 안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첼로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른다고만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질투하던 언니들이 한 거라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누구한테도 화를 내거나 싸운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첼로는 제 전부였거든요. 엄마처럼, 친구처럼, 꿈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언니들한테 달려갔어요. 왜 이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언니들은 처음엔 시치미를 뗐어요. 그러다가 한 언니가 말했죠.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 보기 싫었다고요. 원장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너만 예뻐하잖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잘난 척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첼로가 좋아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제가 받은 관심은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제 노력을 봐주신 거였어요.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언니들을 밀쳤고 언니들도 저를 밀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죠. 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급히 달려와서 우리를 떼어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아원에서 살면서 크게 혼났어요. 언니들도 혼났지만 저도 똑같이 혼났습니다. 폭력은 이유가 뭐든 안 된다고요.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제 침대에 누워서 망가진 첼로를 바라봤어요. 끊어진 줄들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첼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원장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렸나 봐요. 선생님이 직접 고아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선물로 주신 소중한 첼로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잘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첼로를 보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속상하겠지만 이것도 기회로 삼아서 일 한번 저질러 볼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첼로가 망가졌는데 무슨 기회라는 건지요.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강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선생님은 참 강한 사람이구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구나. 저는 어른이 이렇게 멋있다고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2주 뒤에 선생님 연주단에서 연주회를 한다고요. 그 연주회 중간에 제가 솔로로 한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곡은 엄마가 섬 그늘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정식 연주회 무대에 설 수 있다니요. 원장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하지만 첼로 선생님은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할 수 있다고, 이 아이한테는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장 선생님은 고민하시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2주 동안은 고아원의 공용 첼로를 제가 독점해서 쓸 수 있다고요. 다른 아이들은 양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또 언니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첼로를 망가뜨렸던 언니들이 미안했는지 제가 연습할 때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2주 동안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연주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떨리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일 예쁜 옷을 입혀주셨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였죠. 머리도 곱게 빗어주셨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공연장은 처음 봤거든요. 객석에는 수백 개의 의자가 있었고 무대는 정말 넓고 높았습니다. 저기 위에 제가 올라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첼로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죠. 연주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뒤에서 저는 선생님 연주단의 연주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하모니. 저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지민 양이 엄마가 섬 그늘에를 연주하겠다고 소개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죠. 무대 조명이 얼굴에 비쳤어요. 너무 밝아서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느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첼로를 안았습니다. 첼로를 안는 순간 신기하게도 떨림이 사라졌어요. 차가웠던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첼로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엄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있는 엄마. 저를 낳아주신 엄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저를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 그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첼로에 담았습니다. 활을 그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슬픈 첼로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연주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희망까지.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소리에 실었죠. 엄마가 섬 그늘에라는 곡은 원래 슬픈 노래예요. 떠나간 엄마를 그리워하는 노래죠. 저한테는 딱 맞는 곡이었습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곡을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객석을 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한 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분들도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고아 아이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순간, 제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 저는 첼로를 안고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첼로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선생님들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객석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악수를 청하시고 사진도 함께 찍자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연주를 듣고 돌아가신 딸 생각이 났다고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첼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요. 다음 날 아침, 고아원 문 앞에 큰 트럭이 왔어요. 첼로 선생님과 연주회에서 봤던 연주자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트럭 뒤에는 큰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악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드럼, 피아노, 기타. 모두 새 악기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게 특별한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새로운 첼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것으로 망가졌던 첼로보다 훨씬 더 좋은 첼로였어요. 광이 나고 소리도 맑았죠. 저는 선생님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요. 내게는 재능이 있으니 그걸 꽃 피워야 한다고요. 그날 고아원 아이들은 모두 행복했어요.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선물 받았으니까요.
저를 질투했던 언니들도 악기를 받고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내 연주 정말 좋았다고요. 저는 언니들을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처지니까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고아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어요. 나쁜 일도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첼로가 망가진 사건이 오히려 저를 무대에 서게 만들었고 새로운 첼로를 선물 받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첼로 선생님께 꾸준히 레슨을 받으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됐죠. 선생님은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학비가 비쌌거든요. 고아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느 날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휴대전화는 고아원 아이들한테는 꿈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휴대전화로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고 공부하라고요. 유튜브라는 곳에 가면 훌륭한 연주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연주도 해보고 배우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유튜브를 봤어요. 요요마, 미샤 마이스키 같은 세계적인 첼로리스트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첼로를 망가뜨렸던 언니들이 또 제 휴대전화를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한 언니가 쭈뼛대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내 연주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고요. 자기가 찍어줄 테니 제일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좋았어요. 언니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다니요. 저는 곡을 골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인 이선희의 인연이었어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연주하고 싶었거든요. 언니가 휴대전화로 제 연주를 찍었어요.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첼로를 안고 연주하는 모습을 담았죠.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떠올리며요. 연주가 끝나고 언니는 자기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렸다고 했어요. 제목은 고아원 소녀의 첼로 연주라고 붙였대요. 저는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연주를 볼 수도 있다니요. 혹시 우리 엄마도 내 연주를 듣고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찾아와 줄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개, 200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어요. 댓글도 몇 개 달렸죠. 좋은 연주라고, 감동적이라고 써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니가 난리가 난 듯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거예요. 보육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였죠.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고요.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제 연주를 봤다는 겁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조회수가 110만이 넘어 있었고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눈물이 난다, 최고다,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다른 연주도 보고 싶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놀라셨어요. 고아원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제 영상을 봤죠. 저는 유명해진 겁니다. 인터넷으로요. 저 같은 아이가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뉴퀴즈라는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촬영 날이 왔을 때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행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짧지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 태어나 자란 이야기, 첼로를 처음 만난 이야기, 첼로가 망가졌다가 다시 연주회 무대에 선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첼로 연주도 들려줬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내 연주도 들어보세요 하는 마음으로요. 제일 좋았던 건 방송을 통해
원장 선생님과 첼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말했죠.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방송이 나간 후 첼로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울었어요. 행복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방송을 본 대기업에서 저를 후원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입학 시험을 받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첼로 전공으로요. 이제 저는 고아원을 떠나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고아원을 떠나는 날 원장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죠.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아원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곳이었지만 저를 키워준 곳이기도 했거든요. 아이들도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첼로를 망가뜨렸던 언니들도 왔습니다. 미안했다고, 잘하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모두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기숙사에서 지내며 친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단짝 친구도 생겼죠.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연습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설렜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첼로 선생님은 해외 유학도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선생님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당장 교무실로 오라는 거였죠.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첼로 선생님과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함께 계셨어요. 두 분 모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대학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저를 면접 보러 오라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이요? 음악대학이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교육기관 중 하나라고 했어요. 수많은 음악가들이 거기서 공부했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다고요. 그런 곳에서 저를 부른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밤마다 운동장에서 혼자 연주하던 제가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다니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유튜브 영상과 뉴퀴즈 방송을 그 대학 교수님들이 봤다고요. 내 연주에 감동받았고 내 이야기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직접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첼로 선생님이 함께 가주셨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그 아래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거리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음악대학 건물은 역사가 깊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면접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5명의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첼로와 음악 분야의 대가들이셨죠. 저는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편하게 연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준비해 간 곡을 연주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죠.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연주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첼로를 시작했냐고, 음악이 내게 무엇이냐고, 앞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으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첼로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존재라고요. 음악은 제 삶의 전부이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어요. 면접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학교 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한 달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독일 음악대학에서 온 메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합격이었어요. 그것도 전체 1등으로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선생님들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첼로 선생님은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죠. 원장 선생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도 기뻐하시며 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국제 첼로 콩쿠르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대학 입학 전에 이미 국제 무대에 서게 된 거죠. 신문과 방송에서도 저를 취재하러 왔어요. 고아 출신 소녀가 세계적인 음악대학 수석 입학, 국제 콩쿠르 한국 대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힘만으로 된 게 아니니까요. 원장 선생님, 첼로 선생님,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었어요.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제 동창들과 선생님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사진도 찍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어요. 단짝 친구는 꼭 독일에서 연락하라고 했죠. 저는 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어요.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첼로와 옷까지,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죠. 원장 선생님이 주신 사진, 첫 공연 프로그램, 친구들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라고요. 그 꿈을 절대 놓지 말라고요. 저처럼 할 수 있다고요.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아기였을 때 입었던 옷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아. 엄마가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돼.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저는 그 쪽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낸 거였죠.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공항으로 가는 날 많은 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첼로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고아원 식구들까지요. 저는 한 분 한 분 안아드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저는 19살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저는 작고 외로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베를린의 거리가 보였죠. 저는 엄마가 쓴 쪽지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첼로를 꺼내 연주했어요. 낯선 곳에서도 첼로만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개강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시아에서 온 수석 입학생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들은 정말 훌륭하셨어요.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셨죠.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 자체가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실로 갔어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어떤 학생은 5살 때부터 첼로를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12살에 시작했는데 말이죠.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독일어도 배워야 했어요. 수업은 영어로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독일어가 필요했거든요. 말이 안 통할 때는 휴대전화로 번역기를 돌려서 소통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저녁마다 독일어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구텐, 탁, 단케, 비테. 하나하나 외워나갔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 일본에서 온 유키,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 우리는 함께 연습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어느 날 소피가 물었어요. 지민, 너는 왜 첼로를 시작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부모님을 모른다고요. 첼로를 안고 있으면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유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 음악에서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슬프지만 아름답다고요.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특별한 음악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거야 뭐 이젠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개가 짖는다 하고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베를린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도 익숙해졌고 자주 가는 빵집도 생겼어요. 빵집 주인 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넌 뭘 공부하니? 저는 첼로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언젠가 내 연주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꼭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기 말에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연주하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했죠. 연주가 끝나고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지민, 내 연주는 기술적으로 훌륭하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음악에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이라고요. 저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저는 기뻤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겨울이 왔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눈이 많이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변했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타국에서 보냈습니다. 조금 외로웠지만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파티에 초대해줬거든요.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피는 프랑스 케이크를 만들었고 유키는 일본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떡을 나눠줬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계신 원장 선생님과 첼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은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산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죠. 2년 차가 되자 더 어려운 곡들을 배웠습니다. 엘가, 슈만, 쇼스타코비치의 협주곡들이었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습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민, 너를 국제 콩쿠르에 추천하려고 한다고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콩쿠르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매주 특별 레슨을 해주시며 곡을 다듬어 나갔죠. 콩쿠르는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첼로리스트들이 모였어요.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선을 통과했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 무대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첼로를 안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죠. 제 친구, 제 가족 같은 첼로였으니까요. 저는 연주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며, 원장 선생님을 생각하며, 첼로 선생님을 생각하며,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연주했어요. 제 인생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3등을 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세계 무대에서 입상한 겁니다. 한국에서 온 고아 소녀가 국제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거죠. 한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몇 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제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영광이라고요.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교수님들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행복했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었죠. 내일이면 저는 정식으로 20살이 됩니다. 20살 생일 전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바닥, 처음 첼로를 안았던 그날, 망가진 첼로를 보며 울었던 밤, 첫 무대에서 받았던 박수, 엄마의 쪽지를 읽으며 흘렸던 눈물.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부모도 없이 버려진 아이가 세계적인 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 국제 콩쿠르에서 상을 받다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어 엄마가 쓴 쪽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소피, 유키, 데이비드 모두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줬죠.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오후에는 교수님들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작은 연주회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곡들을 연주하는 시간이었죠.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첼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요. 특히 한국에 계신 원장 선생님과 첼로 선생님께 이 연주를 바친다고요. 첫 곡은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었습니다. 깊고 슬픈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연주했죠. 제 마음속 모든 감정을 담아서요. 두 번째 곡은 한국 가곡인 엄마야, 누나야를 첼로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편곡한 거예요. 한국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객석에서 몇몇 분들이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저는 평화를 느껴요. 세상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죠. 연주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교수님 한 분이 무대로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해서 자랑스럽다고요. 연주회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음악에는 진정성이 있다고요.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베를린 시내로 나갔어요. 빵집 할머니께도 들러서 제 연주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음에는 꼭 보러 가겠다고 하시며 특별히 만든 케이크를 주셨어요.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와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첼로 선생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너는 이제 정말 훌륭한 첼로리스트가 됐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죠. 며칠 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세계 각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고아원과 음악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수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만을 위해 연주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연주한다고요.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곡들에 도전했고 다양한 무대에 섰습니다. 실패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1년 후 저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연주회에는 한국에서 원장 선생님과 첼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들을 공항에서 뵀을 때 저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졸업 연주회 무대에서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이었으니까요. 연주가 끝나고 선생님들은 우셨어요. 저도 울었죠.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초청이 왔어요. 파리, 런던, 빈, 로마. 세계의 유명한 공연장에서 연주했습니다. 한국에도 돌아와 연주회를 열었어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었습니다. 그 큰 무대에 제가 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연주 전에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원장 선생님, 첼로 선생님,
고아원 식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고아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담아서 연주했어요. 슬픔, 고통, 외로움, 그리고 희망, 기쁨, 사랑까지. 모든 감정이 첼로 소리에 실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환호했습니다. 저는 첼로를 안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시작이구나. 제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갔을 때 원장 선생님과 첼로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들 품에서 행복하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엄마가 쓴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미안해, 우리 딸아. 엄마가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돼.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 더 열심히 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깜깜하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을 항상 곱씹으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부모도 버린 아이였지만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도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의 일부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음악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첼로 선생님과는 자주 만나고 있고요. 제 인생의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물론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소중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처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